네, 북들의 독서클럽 양쌤입니다. 초등 글쓰기 지도 심화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글쓰기 지도 심화 1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시간은요, 이제 문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모여서 좋은 글이 되기 때문에 문장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를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의 이제 세 가지 법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문장이라는 것은 글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죠. 그러니까 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필요하겠죠. 자, 문장 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법칙은 일단 완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 문장을 완결하는 그런 활동으로 수업을 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기본은 주어와 서술어인데 이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말로 할 때는요. 그죠? 우리 구어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대화할 때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서술어가 생략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은 완전해야 한다, 완결을 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한 문장에는 하나의 생각을 넣어야 한다. 너무 한 문장이 중원, 부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담겨져 있으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거 수업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냐. 긴 문장을 좀 짧게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이 읽기 좋죠. 읽기 좋고 그리고 또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를 좀 제거해보고 핵심만 추려볼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완결된 문장을 쓰자라는 거고, 2번 이제 한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담아보자라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시글을 가져왔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글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천천히 읽어볼게요. 미풍이 다시 불어 배는 잘 달렸다. 노인은 고기의 앞쪽 머리만을 보고 있다. 쭉 하고 지금은 죄에 대한 것 말고도 생각할 문제들이 많아. 난 또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예, 이게 아주 간결한 문장을 쓰는 대표적인 작가의 글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어떤 글일까요? 어떤 작품일까요? 네,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또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꼭 필요한 말만 쓴 작가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작가인데요. 또 한번 짧게 읽어볼게요. 그해 바람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습기가 빠져서 가벼운 바람은 결마다 날이 서 있고 토막 없이 길게 이어졌다. 그래서 쭉 가다가 새들은 돌멩이처럼 나무에서 떨어졌고 물고기들은 강바닥에 뻘속으로 파고들었다. 이거는 어느 글일까요? 어느 작가의 무슨 글일까요? 네,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입니다. 이렇게 외국 작가로는 해밍웨이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로는 김훈 작가님이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글을 쓰시기로 유명하죠.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공통점이 기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정확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장에는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알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정해진 거는 없죠.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적당하다, 한 문장 길이가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는 한 30에서 50글자 정도? 근데 이걸 다 세어볼 수는 없고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읽었을 때 문장이 꼬이지 않고 또 한 호흡에 자연스럽게 읽힌다라고 하면 잘 쓴 문장이다. 한 문장에 하나의 생각이 들어간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문장의 세 가지 법칙 중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마나한 말이나 자꾸 중복이 되는 말이나 또는 지나치게 꾸민 말을 많이 넣었다. 아니면 너무 상토적이다. 지루한 표현이 들어갔다. 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압수한
휴대폰을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이렇게 긴 문장은 아니죠. 그죠? 선생님이 압수한 휴대폰을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긴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자꾸자꾸 의미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짧고 간결하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압수한 휴대폰을 되돌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가 되돌아온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보다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시를 빼버리는 거죠. 또 두 번째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앞선 휴대폰을 다시 주셨어요. 예. 이번에는 되돌려를 빼고 그냥 다시 주셨어요. 다시 주셨다는 게 되돌려 줬다, 주셨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뜻을 중복해서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 내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하겠다. 열심히 하기로 하겠다. 이것도 짧은 문장이지만 읽어봤을 때 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짧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제 2번을 가져온 거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좀 이렇게 뭐뭐 하기로 하였다. 뭐뭐 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문장, 이렇게 서술어를 많이 늘려서 쓰는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이 줄여보자라고 해서 가져온 예시문입니다. 3번은 과수원에 사과들이 주렁주렁 많이 놀렸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좀 줄여보고 빼볼까요? 네, 과수원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 주렁주렁이라는 이 부사어가 그쵸. 부사가 많다라는 거죠. 복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과들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또는 과수원에 사과가 많이도 열렸네. 예, 많이도를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렁주렁이라는 건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기도 하니까 예, 요걸 빼고 사과가 많이도 열렸다라고 줄여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첨삭 지도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에게 뭐 1단계부터 요런 것까지를 지도하기에는 좀 어렵고, 예, 어느 정도 글을 좀 간결하게 잘 쓰는 단계까지 간 친구들한테는 요렇게 명료하게 짧게 하고자 하는 말만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접속사 또한 중요하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접속사 3학년 때부터 좀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란 일단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자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뿐만 아니고 뒤에 문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예고해 주죠. 그리고는 연결이 되고, 그러나는 반전이 있고, 예를 들면은, 아, 예시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접속사를 통해서 뒤에 문장이 어떤 형태의 문장이 나올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접속사를 통해서. 하지만 접속사 역시 지나치게 자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접속사를 분명히 배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의 종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연습을 하느라고 접속사를 또 많이 쓰고 배우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글쓰기를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접속사를 과하게 쓰는 건, 많이 쓰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접속사 한눈에 보기는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어떨 때 쓰는 건지 그 용도에 대해서 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 좀 자세히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육하원칙을 활용하면 아주 문장이 자세하게 되죠. 예, 구체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순서로 쓸 것이냐. 두세 번째는 자, 어떤 이제 공간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묘사하는 글을 쓸 때는 좀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엄마를 소개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손은 굉장히 예뻐요. 눈도 쌍꺼풀을 지고 아주 크답니다.
그리고 키도 커요.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긴 머리를 했다가 손 얘기를 했다가 눈 얘기를 했다가 키 얘기를 했다가 하면은 이건 이제 잘 된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우리 엄마는 머리가 뭐 길고 항상 이렇게 묶고 있다. 그리고 뭐 눈은 동그랗고 뭐 코는 어떻게 생겼다. 얼굴 좀 흰 편이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쭉 쓰는 거예요. 예. 혹은 또 공간을 설명할 때는 한쪽 방향을 정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간다라든가. 그러니까 왼쪽에 소파가 있는데 오른쪽에 뭐 문이 있고 중간에는 테이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그리고 또 위에는 오른쪽 상단에는 뭐 액자가 달려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집중력이 흐려져요. 좋은 글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싹 훑어간다는 거고 또 가까운 곳에서 먼 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설명할 때는.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설명했을 때 더 글이 읽기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시간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글쎄가 일기 쓸 때, 그죠? 일기 쓸 때 내가 아침에는 뭐 어떻게 됐고, 뭐 점심에는 어떻게 됐고, 일기는 중요한 사건은 이제 한 가지만 쓰는 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간을 좀 표현해야 할 때, 기행문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또는 반대 방향. 미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이런 식으로 이게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미래에서 다시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시간이 전환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줄거리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친구들이 아주 아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거리. 그 줄거리가 한마디로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약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줄거리 쓰기가 어렵다는 건,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중요한 핵심을 잡아서 요약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줄거리는 어떤 것이냐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복잡한 사건을 단순화시켜는 작업이다. 그리고 핵심 정보를 글로 옮겨야 된다. 그죠? 줄거리를 쓰는데 뭐 주변 정보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만 옮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독후감 쓸 때, 독서 감상문 쓸 때 줄거리 쓸 때는 책 내용을 전부 요약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독후감 쓰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에 본론 앞부분에 윗부분에 줄거리를 무조건 세네 줄로 딱 요약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예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아주 대략적인 내용만 쓰고 중간중간에 내가 쓰고 싶은 느낌에 대해서 쓸 때 그 책의 사건을 하나씩 가져와서 풀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줄거리는 핵심 요약이잖아요. 꾸미는 말이라던가 중복되는 말이라던가 너무 자세한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건 제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줄거리 쉽게 쓰는 방법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육하원칙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예,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을 활용해서 줄거리를 쓰면은 좀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줄거리 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2번과 3번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번은 무슨 약자로 되어 있죠. 자, 2번은 일단 앞 글자만 따서 FNTF 방식인데요. 형식인데요. F는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first, 처음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다음에 N은 next,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중요한 전개사항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클라이막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네 줄로 좀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옛 이야기를 한번,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토끼와 거북이는 숲에서 경주를 했어요.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됐어?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토끼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경주 중에 잠이 들었죠. 근데 클라이막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거북이는 꾸준히 걸었어요. 토끼는 잠이 들었고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걸어서 결승선에 가까워졌죠. 결국엔 토끼가 아차해서 일어났지만 늦었고 결국엔 거북이가 승리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네 줄로 딱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에 그 영문자를 좀 딴 글쓰기인데요. W, B, S, T. 네, 여기서 이제 처음에 좀 가로치기로 somebody가 들어갔죠. 그래서 누가. 그죠? 주인공, 이야기 속 인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토끼와 거북이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토끼와 거북이가 어, 이 인물들이 무엇을 했어? 뭘 하려고 해?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게 뭘 원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빠른지 겨뤄보고 싶었어요. 경주를 하고 싶었어요. but 그런데 이때는 그러나 경주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사건이 나와요. 거의 이야기에서는 그렇죠. 사건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 갈등, 사건, 어려움 이게 무엇인지 토끼가 경주를 하다가 잠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런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중요 인물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무슨 노력이 있었는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토끼는 잠 안에서 자고 거북이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북이가 승리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네다섯 줄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어, 초등 글쓰기 핵심 공통사항에 대해서 1강으로 꾸려보았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